네, 8.15 모니터 오늘도 홍성국 우리 전 미래에셋 대표님 모시고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축사회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세계 이 금융 경제 현상에 대해서 그 이면에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이해하게 됐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요즘 보면은 뭐 미중 전쟁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가 뭐 2019년 하반기에 올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올 것이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동산은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할 것이다. 먼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제가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관론자에 해당될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있다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면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우리가 수 없다. 심리적으로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항상 뭔가 예측가들이 예측을 많이 해댑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런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그런 예측하는 전망을 했는데 많이 틀린 이유는 그것이 전망이 틀린 게 아니라 대응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2019년 이후에 뭐 온다는 얘기, 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제가 요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아직 쓸만한 여유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왜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나왔을 때 금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제로였죠. 네. 미국도 제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미국채 10년물이 최근에 2.1까지 떨어지긴 했어도 아직 2%의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었죠. 한국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건강했어요. 10년 전 지금보다는. 네. 그런데 우리도 좀 더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또 양적 완화 같은 것도 돈을 이렇게 푸는 건데 전 세계 지금 20조 달러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달러 풀려 있는데 미국이 줄이고 있거든요. 미국 다시 좀 늘리면 돼요. 그리고 일본은 계속 늘려오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 부채를 일본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리고 저도 금융기관 사장을 했지만은 금융기관에서 요거를 다 알고 준비들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네. 은행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이제 은행들, 임원들 강의나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 위기를 이거는 상시 위기니까 준비하라고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셔. 그래서 지금 대선 충당금 얼마 쌌어요? 그러면 규정이 100이면 네. 100 이상씩 다 싸놓고 더 이상 쌀 수 없을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한국의 금융기관이요? 네, 그럼요. 전 세계 다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네, 물론 이제 조그만 금융기관들 있죠. 네네. 그 몇몇 개들 안 좋은 건 물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은 돌아야 돈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흔히 얘기하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 20조 달러가 돈이 풀려 있고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아요. 전 세계 평균 금리를 따지면.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중세 시대부터 따져도 제일 낮은 그래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물가 올라가는 건 서비스 요금만 올라가지 숫자로 된 물가, 공산품 물가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점점 가격파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느낌이 근데 드는데. 지금 잘 보시면 네. 2019년 5월에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한다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도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러게 원래 그 돈이 그 정도로 풀리면 올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이게 수축사의 새로운 어떤 형태인데요. 그게 뭐냐면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를 않아요. 돌질 않으니까 물가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가는 거죠? 그냥 잠겨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너 돈 쓰세요 주니까 나 쓸데없거든. 그래서 중앙은행에 다시 예금을 해요. 이런 거 지준불이라고 하죠. 미국도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터지면은 직접적인 문제는 또 부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부채의 문제인데 중앙은행이 돈을 충분히 풀 준비도 돼 있고 또 이 부채의 문제가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오르던가
아니면 장사가 안 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어떤 소비자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장사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망하면 한쪽은 잘 돼요. 그럼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그냥 덮어놓으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가 올려도 안 올라가고 저절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도 기준금리보다 벤치마크 금리보다 실세 금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5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라는 얘기죠. 돈을 풀건 말건 의미가 없고 금리가 올라가야지 부채 문제가 커지는데 금리 올라가는 것을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인데 가계부채는 다 부동산과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말 다각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을 2019년 뭐 이게 뭐 10년 주기설이 어떻게 네, 맞습니다. 하는데요. 국가별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중에서 수축사에 빨리 간 나라들,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건 제게 놓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 터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 걱정은 되나, 딴 나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온다고 해요. 앞으로 길게 보면 2025년 정도 이때쯤 되게 되면은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시약이 올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 이게 다 일본 사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5년 전에 세계가 일본 된다라는 책을 썼었어요. 네. 일본인지 아는데요. 일본은 그 전에 폭락하기 전에 이 85년부터 89년까지 5년간 사상 초유의 버블을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주가가 그때 38,800이에요. 89년도에. 지금 21,000이에요. 엄청났었네요. 그런데 30년 됐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38,800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주가랑 부동산 가격이 1년간 오른 금액이 일본 GDP보다 4년간 많았어요. 그러면 일해서 버는 돈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버는 돈이 4년 연속 많았어요. 거의 한 5년으로 보셔도 돼요. 5년간 엄청나네요. 많아졌으니 그 버블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시장 평균 퍼를 얘기하죠. 네네. 그때 89년도에 일본의 퍼가 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됐죠? 70에서 80 됐죠. 근데 지금 한국의 퍼가 9배가 안 되잖아요. 9배 정도. 그 전에 버블이 어땠나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 주기도 이제 10년 주기가 주글러 주기라고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부침을 뭐 한다라고. 네네. 그거는 팽창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수축 사회 되면은 그런 건 아니고 정부도 공세적으로 이걸 막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니나 네. 한 2025년 뭐 부근에 가면은 저는 뭐 그때까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물론 이걸 막기 위한 치열한 정부 정책들과 뭔가 있겠죠. 엄청난 노력들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어떤 그 처방책이 아니라 지금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지 영장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5년 안에 올 것이다. 네, 터지는 네, 시점 네, 이 네, 얘기신 네,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본질이 뭐냐면은 잘 이해해야 될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류가 돈을 쓰지 않던 돈을 환경이나 여기에 쓰게 되고 인류 역사상 사람의 숫자가 줄은 적이 있나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자발적 선진국 모두가 일본은 1년에 40만 명씩 줄어요. 예? 그리고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과거에도 뺐었지만 지금같이 무지막지한 속도로 뺏지는 않았어요. 네. 공급광이 이렇게 심했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부채 많았던 적이 있나요? 그럼 당연히 이건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찾는 게 경영자고 투자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이걸 인정 안 하고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그 어떤 팽창 전략 혹은 성장 시대의 어떤 추억을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오히려 뭐 더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해야 돼 아니면 뭐 버티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예전처럼 호황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요. 그럼요. 미국에서 2018년에 PwC라는 그 회계법인 그 컨설팅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 미국 CEO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네네. 2019년에 당신이 경영하는데 뭐가 제일 그 장애 요인입니까? 네. 너무도 놀랍게 1번이 규제,
2번 미중 무역 전쟁. 음. 응? 뭐 3번 뭐 국가의 간섭. 뭐 하여간 뭐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는 거 있죠? 네네. 그대로 나와요. 아,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뭐 환율 변동성 확대, 음, 과학기술의 어떤 기술 R&D 기술 개발의 어려움. 그거 맨날 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 뭘 한다는 것은 저는 뭐 제가 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세상을 잘못 보는 거고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냐면 자신의 그래서 부제에 보면은 성장 신화를 벌여야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장 이게 신화를. 이 의미가 뭐냐면 한국은 61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고성장한 국가예요. 그렇죠. 60년간, 네. 58년째니까 60년간 고성장했는데 그때 한국이 성장할 때의 그 한국은 팽창사였어요. 파이가 커지는 플러스 썸 게임의 이론이었어요. 거기서 한국이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로섬이나 아까 산업 뭐 이렇게 이제 수축사회형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썸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방식 갖고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제 문제 처방에 대한 갈등도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 오르니까 글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60년간 세계 기록을 세울 정도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호를 써서 이게 맞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반대편에 계신 분 그거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걸 합시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거 하자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공부 안 했고 옛날 거 하자는 분도 공부 안 했어요. 진짜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안 해놓고서 자꾸 그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신의 어떤 편향적인 생각으로 경제 정책을 쓰고 또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훈수를 둔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뭔가 변화나 개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완전 시장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걸 그냥 상수로 인정을 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오차가 없고 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중요한 거는요. 딴 나라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수축사가 영어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애들도 공부 안 하고 뭐 흔한 말로 어리버리한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도 뭐 한국 언론 보면 한국만 못하는 것 같은데 딴 나라 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이 기반에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생각들을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이걸 인정하고 이 상태에서 뭔가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면은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경쟁자보다 빨리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들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각국의 어떤 정책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제가 보면 정말 너무 우스운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실을 모르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유럽 같은 데 뭐 아직 제대로 아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독일조차도 그래요 요새는. 네.